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윤혜숙 씨는 이른 새벽부터 장을 보고 정성껏 소고기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닌 평범한 토요일. 그저 문득 아들 우진이와 손자 미나 얼굴이 보고 싶어졌을 뿐입니다. 미나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라서 밤새 핏물 빼고 사골 육수에 푹 고아낸 국은 아침 내내 은은한 향을 품어내며 부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 정도면 간 딱 맞겠지. 미나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마늘은 살짝만 넣었고 혜숙 씨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몇 가지로 곁들이기로 했죠. 소고기 장조림, 애호박 볶음, 그리고 배추 속을 넣지 않은 백김치까지. 미나가 아삭한 백김치를 좋아해서 한 통 가득 담아 준비했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고 혜숙 씨는 묵직한 반찬통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늘 하던 대로 현관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나타난 얼굴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무표정한 눈빛, 그리고 건조한 인사.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나경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택배기사를 대하듯한 어투였습니다. 그래, 애미야. 우리 미나랑 우진이 먹이려고 국 좀 끓였어. 반찬도 좀 했고. 혜숙 씨는 애써 웃으며 두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경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혜숙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매번 그녀가 정성을 들여 뭔가를 들고 왔을 때 나경은 항상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벌포 귀찮은 짐이 또 왔다 벌포는 듯한 눈빛. 어머님, 저희 요즘 이런 거 안 먹어요. 너무 기름지고 냄새도 심해서요. 그 말은 비수처럼 혜숙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런 음식 냄새 한번 배만 며칠 가는 거 아시죠? 어제 새 방향제도 새로 샀는데. 나경은 반찬통을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혜숙 씨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것은 벌포 사랑의 무게 벌포였는데 이 공간에서는 벌포 불청객의 쓰레기 벌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미나가 백김치 좋아하잖니. 우진이도 고기 잘 먹고. 하지만 나경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미나 채식 2주로 먹이고 있어요. 자극적인 입맛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혜숙 씨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손끝이 식어가고 그녀가 품고 온 따뜻함은 문 앞에서 머무를 자리를 잃은 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아들 우진이 나왔습니다. 상황의 어색함을 느꼈을 법도 한데 우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싸오, 아우, 뭐 이런 걸 다. 그 목소리에는 벌포,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벌포라는 침묵의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반찬통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냥 얼굴 잠깐 보고 싶어서. 그녀가 돌아설 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혜숙 씨는 문이 닫히기 직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저 밥 한 끼 해 먹이러 온 것뿐인데. 그날의 상처는 작고 조용했지만 혜숙 씨 마음속에 천천히 그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 그녀이 곧 그녀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는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해 오기를 기다리며 혹시나 했던 마음 한 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백김치 잘 먹었을까? 우진이는 국을 먹기는 했을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정희에게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해서 혜숙 씨는 전화를 하려다 깜빡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집을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 정신 좀 봐. 나도 참. 생각 끝에 그녀는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우진이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마침 집 근처이기도 했고 간단히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니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경은 전보다 조금 더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연락이라도 주시지. 지금 좀 바쁜데. 혜숙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핸드폰을 깜빡 두고 나와서. 친구한테 급히 연락 좀 해야 해서. 그냥 잠깐 전화 한 통만 쓰면 안 될까? 나경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혜숙 씨는 그 시선 속에 담긴 거북함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자기 휴대폰을 들어 건넸습니다. 여기요. 혜숙 씨는 고맙다 인사하고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초신 기중이라 그런지 얇고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잠금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 사용법이 익숙치 않아서. 나경은 귀찮은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손가락으로 패턴을 그려 화면을 열어주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혜숙 씨는 먼저 전화 앱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친구 정희의 번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장된 이름만 보고 전화를 걸던 터라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그냥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놓고 부재중으로 남은 번호를 보면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눌렀습니다. 은혜숙.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아래에 뜬 6글자가 그녀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수신 차단 해제.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글자가 있었습니다. 수신 차단 해제. 그 의미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경은 자기 번호를 차단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발끝까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정중히 대했고 반찬을 정성껏 해갔고 아무 말 없이 웃으려 애썼는데 그 대가가 수신 차단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화가 한 번 울리고 끊겼던 이유, 문자에 답이 없던 이유, 매번 방문 때마다 불편한 눈빛이 머물렀던 이유. 그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구나. 진작부터.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났는데 친구가 번호 바꿨던 것 같네. 집에 가서 다시 해봐야겠다. 말을 마친 혜숙 씨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여기서. 차라도. 우진은 소파에 앉은 채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됐다. 나 간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나, 장난감 잘 가지고 놀고 있어. 할머니가 또 울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그 또 발포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혜숙 씨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겠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혜숙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유난히 환한 오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손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이 이상하게도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깊고 조용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차단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네.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것과 의도적으로 내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이제는 전화도 함부로 걸 수 없고 손주 얼굴을 보러 가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곳.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멀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건 오직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처음에는 유서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남겨두고 싶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펜 끝에서 나오는 문장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집을 정리하자. 전화번호를 바꾸자.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자. 다른 도시로 떠나자.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재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지켜주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첫 번째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전 9시, 오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윤혜숙이에요.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집 좀 팔고 싶어서. 네. 중개인은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혜숙 씨는 늘 이 집을 우진에게 물려줄 거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드님한테 상의는 안 했어요. 이번 일은 제 결정이에요.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가족들도 이월들도 모르게. 중개인은 순간 망설였지만 혜숙 씨의 단호한 어조에 곧 고개를 끌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면 그들과의 끈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 가족 카드를 해지했습니다. 며느리 나경 이름으로 등록된 카드였고 혜숙 씨가 월별 한도를 정해주며 생활 도움 삼아 만들어 줬던 카드였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랜 기간 우진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 두었던 통장. 그 통장도 해지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도움이 되라고 준비해둔 돈이었지만 이제 그 힘은 자기 자신에게 써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휴대폰 가게에 들러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바꿔주세요. 완전히 새 걸로.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점원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새 번호가 불화되고 이전 번호를 해지하는 순간 혜숙 씨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지우던 그들과 나는 완전히 선을 긋는다. 그날 밤 오랜만에 거실 창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하늘 같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아직 밤이 있다는 게 고맙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우진과 미나, 나경, 그리고 억지로 웃고 있던 자기 모습. 사진을 액자에서 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얼굴만 남겨야지. 서울에서 여수까지 내려오는 버스 안, 혜숙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 걸쳐진 얇은 카디건,
발 아래 조롱이 놓인 캐리어 하나. 이제 그녀의 모든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 미나가 유치원 때 그려줬던 낙서 그림, 오래된 커튼 너머 햇살이 들던 것이. 모든 것이 여전히 집 같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도착한 여수는 그녀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원룸. 창문을 열면 짠내가 섞인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밤마다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잠들고 간단한 국 하나 끓여서 밥을 말아 먹고 동네를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하루.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자료는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벽만에 붙은 안내지를 보다가 은퇴 여성 수채화 교실이라는 문구에 눈이 멈췄습니다. 수채화라.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원기를 내어 등록하고 나서 그녀는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하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붓을 쥐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색이 번지고 물이 퍼지는 그 감각에 익숙해졌습니다. 꽃을 그릴 때는 미나의 웃음이 떠올랐고 바다를 그릴 때는 자기 자신의 눈빛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고루한 멍상이었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번지듯 풀어졌으면. 또한 그녀는 근처 작은 빵집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건 못 들지만 계산대나 진열은 할 수 있다며 가게 주인이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공간은 혜숙 씨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초코 크루아상 맛있어요. 단골 초등학생 손님이 밝게 웃으며 말할 때면 그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미나도 이런 빵 좋아하겠지. 그립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리움. 혜숙 씨는 그 감정을 껴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카페들을 구경하다 한 골목길 끝에서 오래된 상가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턱 낡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창틀, 그리고 임대문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수첩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갤러리 겸 카페, 내가 그린 그림 전시, 따뜻한 커피와 수제 쿠키, 누구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캐페이해, 카페해,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그리고 바다라는 뜻도 담은 이름. 바다처럼 넓고 해처럼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며칠 후 계약서를 쓰고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오래된 커튼을 걷고 새 화분을 들였습니다. 작은 공간이 점점 윤혜숙만의 색으로 채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혜숙 씨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났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벌포 나 윤혜숙 벌포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카페는 일주일째 리모델링 중이었다. 새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고 작은 조명등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았다. 윤혜숙 씨는 매일 가게에 나가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고 새 화분을 정리했다. 모두가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어떤 결심으로 이 공간을 열고 있는지는 몰랐다.
혜숙 씨는 알고 있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이전 삶을 끝내는 곳이기도 했다. 그날 그녀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사진 몇 장과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우진이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미나가 태어났을 때 찍은 아기 사진,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 서류.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 그녀는 조용히 봉투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그 안엔 서울 집 매각 계약서 사본과 최근 개설한 새 은행 통장, 그리고 공증을 마친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유언장 첫 문장. 본인은 윤혜숙으로 이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나의 뜻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 문장을 쓰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이 선택이 가장 평화롭고 단호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다. 혜숙 씨는 유언장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본인의 전 재산은 서울 집 매각금과 여수 소유 건물 포함 약 2억 3천만 원. 해당 자산은 아들 우진에게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상속 대상자는 여수에서 만난 비혼 여성 공동체 운영단체, 그리고 지역도서관과 어린이 미술교실. 그 이유는 가족에게 기대며 살았던 시간 속에서 나는 오직 상처만을 남겼기에 남은 삶은 그 상처를 감싸준 사람들에게 쓰고자 함. 그녀는 이 유언장을 복사해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고 원본 한 부를 흰 봉투에 담아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 아들에게 보냈다. 봉투에 적힌 이름 김우진 귀하. 우진아, 엄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위해 산다고 믿었다.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참으며 살았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더구나.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수신차란이라는 말, 그건 그냥 기능이 아니야. 그건 엄마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문장이더라.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희가 날 지운 것처럼 나도 너희를 마음에서 지우기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라. 혹시 이 편지를 보고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너의 몫이야. 이건 원망이 아니야. 마지막 인사이자 내 삶의 정리를 위한 말이야. 너를 미워하지 않지만 다시는 기다리지 않을게. 미나에게는 따뜻한 기억만 남기를 바란다. 안녕. 너의 엄마, 혜숙. 편지를 써내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안녕을 적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흰 봉투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고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세월을 접어 우체통에 넣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카페 캐페이 해의 간판이 조용히 걸렸다. 흰색 배경에 파란 글씨. 단정하고 소박한 그 간판은 마치 혜숙 씨의 인생을 닮아 있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혜숙 씨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다정했고 하늘은 어두웠지만 별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 어딘가에서는 한 남자가 편지 봉투를 들고 거실에 주저앉았다. 얼어붙은 눈빛, 손끝의 떨림.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엄마는 정말 떠났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바다 냄새가 깊게 밴 새벽 공기 속에서 카페 캐페이 해는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다. 혜숙 씨는 이른 아침부터 커피를 내리고 직접 구운 쿠키를 진할 때에 올렸다. 그녀의 하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몸과 마음은 더 가벼웠고 웃음은 더 자주 흘러나왔다. 이곳에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커피를 내리는 혜숙 사장님이었다. 매일 오전 10시 고정적으로 들르는 손님들이 생겨났다. 동네에서 수랑을 배우는 80 넘은 김 할머니, 오전 산책 후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미혼 직장인 선영 씨, 그리고 그림을 배우고 싶다며 다가온 고등학생 지원이까지. 이들과 나누는 인사는 짧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어느 날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그림 다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미술 선택했는데 너무 어렵고. 혜숙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주말마다 카페 문 닫고 그림 그릴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미술 시간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 아이들 몇 명이 더 모이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카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감 냄새로 가득 찼고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그림마다 혜숙 씨는 작은 메모를 달아주었다. 이건 내 마음의 색이야. 다시 칠해도 괜찮아. 인생도 그래. 선이 비뚤어도 괜찮아. 그게 너만의 리듬이니까. 그날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눈빛을 바꾸는 걸 볼 때마다 혜숙 씨는 자신이 엄마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곳에 와서 3달째.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잘 살아간다는 말이 이렇게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미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있었지만 그것마저 이제는 조롱이 흐르는 강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신에게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예전엔 무엇을 사도 어디를 가도 늘 이건 미나 주려고, 이건 나경이 필요해서라는 식의 핑계가 필요했다. 이제는 그저 내가 좋아서 갈 이유가 되었다. 혜숙 씨는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녀가 직접 수채화로 써넣은 글고였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카페 앞 화단에는 라벤더와 제라늄이 피어 있었고 바다바람은 더 짙은 푸름을 안고 다가왔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수트 차림의 40대 남성. 낯익은 눈매. 혜숙 씨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오진이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놓았다. 잘 지내셨어요? 오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잘 지낸다. 그 말에 담긴 힘은 컸다. 내가 없어도 나는 잘 지낸다. 내가 없어서 내가 어땠는지는 묻지 않겠다. 오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잠시 후 그는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미나가 그린 그림 한 장. 할머니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모습이었다. 그림 위에 적힌 글씨가 작게 흔들렸다. 할머니, 또 만나러 갈게요. 사랑해요. 혜숙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미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잘 살아. 오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숙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켠 오래된 얼음 조각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카페 벽에 아이들과 함께 새로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렸다. 푸른 바다 이를 걷는 여성의 모습. 그녀는 웃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며 자유로웠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다. 온전히 르네숙이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한 사람. 해가 막 저물 무렵 카페 해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혜숙 씨는 커피 한 잔을 두 손에 감싼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오늘도 말없이 밀려오고 다시 말없이 물러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묵묵히 자신의 흐름을 따르는 듯했다. 나는 이렇게 오래도록 남의 눈치 속에만 살아왔을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조심했고 아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으며 손주의 웃음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늘 자신을 엄마니까 벌포 시어머니니까 벌포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선명히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선 다르다. 바다는 그녀의 사연을 묻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나를 받아주는 시간 속에서 혜숙 씨는 드디어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채화 교실에 새로 온 중년 여성이 혜숙 씨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예전엔 뭐 하셨나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시는데. 혜숙 씨는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그냥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지금은 저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언젠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혜숙 씨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그 역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언젠가를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언젠가가 지금이 되기까지 그녀는 많은 걸 버려야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 바로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날 저녁 카페에 아이들이 하나둘 몰았다. 작은 수채화 전시회를 여는 날이었다. 그림을 그린 아이들의 부모로 함께했고 벽에 걸린 그림 아래엔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짧은 소개 문구가 붙었다. 이건 민수의 바다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대요. 지원이의 해바라기. 항상 엄마를 향해 웃고 싶대요. 수진이의 무지개. 울고 난 다음에 뜨는 게 무지개래요. 사람들은 감탄했고 아이들은 뿌듯해하며 웃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따뜻하네요. 우리 동네 보물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숙 씨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다. 누군가에게 벌포 보물 벌포이라 불릴 수 있는 하루. 그것이만 충분했다. 그날 밤 전시회가 끝난 뒤 카페 문을 닫고 혜숙 씨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다. 달빛이 잔잔하게 파도에 부서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대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명의 아이가 웃는 걸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시청에서 온 등기를 받았다. 이전 주소지에서 보내진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통보서. 아들이 법적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며 분가 처리를 한 것이었다. 그 문서를 읽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건 이제 내 몫이야.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아니었다. 관계가 사라졌지만 존엄은 남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바다 앞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햇살이 등을 감싸고 파도는 오늘도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작은 음악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윤혜숙이라는 사람 하나로 충분히 따뜻하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